처음 시장에 충격이 나왔을 때는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수정 보고서를 썼었던 거고요. 2000선 정도가 깨졌을 때 성급한 투자자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이제는 사야 될 때다. 근데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수정 보고서를 썼었던 거고, 대신 뭐 시장이 1,500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이건 또 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락바텀을 터치했다라는 자료를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 왔었던 것 같고, 이어서 뭐 여러 정부나 한국은행 등에 대한 여러 정책 등에 대한 반응 등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안정감은 다시금 되찾은 것 같고요. 대신 지금부터 이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거는 투자자들이 조급해하는 부분이 또 생겨나고 있다. 시장의 변화와 경제의 속도에 조금 간극이 벌어져 간다 라는 부분 등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경제가 변할 것과 그리고 현재 자산시장에서에 대한 반응, 그 서로에 대한 비교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1,500이 붕괴됐을 때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은, 우리 경제가 아무리 침체가 되더라도 기존의 기초체력이 확보되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당시에 어떤 시장에 대한 반응은 경제가 정말 잘못될 것이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상당히 극단적인 해석 등이 좀 많았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과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건데, 지금은 이제 또 반대입니다. 주가가 V자형 반등을 보이면서 코스닥을 기준에서는 3월 초 수준까지 돌아와 버렸거든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주가 수준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사이의 경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져 간다는 거죠. 이런 시차에서 비롯되는 부분 등에 대한 차이가 결국은 투자자들의 조금 욕심이 과해져 가고 있고, 이런 정상적인 경제 활동만 재개된다면 이전의 경제와 앞으로의 경제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믿음이 조금씩 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조정에 대한 여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주식을 산 사람들 입장으로는 지금 주가는 경기 침체가 다 반영됐어, 기업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아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기업들이 직면했었을 때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기업은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포착하고 이전보다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수에 대한 기업들은 그런 능력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영업 환경과 경영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 소지 등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럴 때 미래의 기업 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지금의 수준이 고평가라는 해석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월 이후에 현재까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내리자라면, 지난번 코스피가 1,500선까지 내려갔을 때의 상황, 이거는 경기 침체를 반영한 저점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충분했다고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1,900선이 회복되고 여기서 더 오르는 상황이 나타난다라면은 지금의 위치는 경기 침체를 감안해서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급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 판단하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저항을 받는다라든지 2차 충격에 대한 위험이 서서히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서 이제 세컨 웨이브에 대한 부분 등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 세컨 웨이브까지는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수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보강되면서 시장이 안정감을 되찾았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1차 웨이브인 겁니다. 그럼 이제 2차 웨이브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 등이 필요한데, 그 투자 환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비유를 들자라면 1차 웨이브는 무방비 상태에서 절벽을 뛰어내렸고 물에 빠졌는데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이 1차 웨이브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된다면, 2차 웨이브는 모든 구호 장비는 다 장착을 했는데 망망대해에 떠 있는 느낌? 내가 언제쯤 안정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궁금해하는 이런 상황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 투자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웨이브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침체의 깊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었다라면은 2차 웨이브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황 등이 지속될 것인가, 그 시간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2차 웨이브에서 투자자들을 가장 크게 괴롭히게 되는 부분은 여러 희망 고문, 좋아질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잘 발견되지 않네? 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느끼시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를 잘 몰랐던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높아진 구간에 있다라면은 2차 웨이브에서는 나는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이론이 잘 안 먹히네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시게 되면 내가 지금 그 구간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겠죠. 동학개미 운동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기적인 활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동안 우리 국내에는 부동자금이 많았고 그 부동자금이 갈 데를 찾지 못하다가 주식시장에서 발현된 이 가치 조정이, 일시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 투자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부동자금의 유입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당 기간 이 시장에 머물게 될 텐데, 문제는 그 머무는 기간이 전혀 투자자들에게 절대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지금 당장은 수익을 높이는데 지향점을 갖게 된다라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는 벌어둔 것을 지키는 것에,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이 조금은 느린 속도더라도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변화를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읽어야 될 것들, 이런 부분 등이 이제 많은 부분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항상 이제 변동성이 축소된다라면 방향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문제는 투자자들은 오르는 것 아니면 내리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방향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축소된다라고 해서 특정 방향이 나온다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방향이 모호해지는 수평적인 방향도 하나의 방향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때에는 자칫 잘못 실수를 하게 되면 역사이클, 내가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르는 이런 상황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투자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의 대응은 지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큰 의미에서 놓고 보면 W자형에 대한 여지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W자형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충격은 말 그대로 쇼크인 거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 문제는 그런 쇼크가 발생되면 기업도 문제지만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 등이 커지면서 리바운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리바운드는 방향을 예고하는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공격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격적인 침체의 기간, 약세 국면이다라고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W자형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침체의 상황이 진행되면 투자자 측면에 있어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야, 정책도 이렇게 썼는데 또 내려가네? 근데 그 내려가는 상황은 이제는 경기의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저점을 찾게 되고, 첫 번째 충격이 나왔을 때 가동되었었던 정책들은 실물 경제에 이제 작동을 시작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작동이 약물 주사처럼 즉각적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약을 먹는다거나 소화되어서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정책에 대한 시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세 국면의 막바지에 가서는 쇼크 때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반등 때 리바운드와는 다른 회복 국면, 리커버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런 W자형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모습과는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여지 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소득이 일정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빚내서도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이 경제 환경과 침체 위험들 때문에 나의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불안하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극단적으로 투자자들은 소비에 대한 심리를 먼저 갖기보다는 저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문제 등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등이 나왔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일어나겠죠.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집에만 갇혀 있고 내가 기존에 영위해 왔던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단절시키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금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 등이 보복적 소비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산시장과 실질적인 경제활동 또 주식시장 내에서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보복적 소비가 추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연시켜왔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의 일부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앞으로 계속 그런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등은 아직은 보장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 등이 이전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수준에 해당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생겨져 있다라는 거죠. 최근 5월 연휴를 앞두고 가까운 제주도에 많이 간다는 얘기가 이미 뉴스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여행들을 못 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들 여행을 가시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보복 소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자그마치 연휴 기간 동안에 한 14만 명, 15만 명 정도가 제주도를 갈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근 50만 명 가까이 갔었거든요. 같은 기간에. 비행기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수만 줄어드는 거가 아니라 한 비행기 안에 탈 수 있는 사람 수도 줄었을 겁니다.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보복적 소비의 맥스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최근에 보면 온라인 쇼핑 많이 늘어났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최적인 영업 환경 동안에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사람이 움직일 수 없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낼 수 있는 맥스의 상황을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하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내려야 될 부분 등이 생긴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금 바뀔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부분 등을 고민하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웨이브는 경제와 주식시장의 방향성의 문제를 고민한 것이 아니고요. 제3의 물결은 앞으로 경제와 투자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제 환경과 투자 환경에 대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첫 번째는 불평등 해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 경제에서 게으른 경제로의 전환.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바뀔 경제 환경과 투자 환경이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불평등에 대한 해소 문제는 불평등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화로운 시대가 가장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기이고 역사적으로 폭력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회를 잡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폭력적인 사건이라 하면 혁명, 국가가 붕괴되는 상황, 전쟁, 전염병,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불평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에서 돌았죠. 그래서 인류에 상당히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었었던 사건이었었는데요. 당시에 집계를 할 수는 없지만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보면 문화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됐었던 것이 인본주의, 그리고 르네상스, 자본주의가 태동을 하는데 흑사병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이 절반 가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도 키워야 되고 농사도 져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예전에는 계급사회였었기 때문에 그 계급사회라는 부분만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었던 거였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노동의 가치가 달라 보이더라는 거죠.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귀족들이 돈을 꼭 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 변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그런 노동의 가치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보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영향을 주었었던 부분이 있고 그 이념적인 부분도 충돌을 하게 되었었던 사례였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무엇이 변하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소비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었던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부의 불균형이 아주 심화됐었던 시기였던 거죠. 부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노동계급은 전혀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것이 심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있어서 인플레가 상당히 심한 현상 등이 당시에 빈번하게 등장을 하게 됐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그 무기를 만들었었던 공장이 내구재 공장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게 된 공장들이 값싼 제품 등을 시장 경제에 엄청나게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의 불평등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서구권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소비의 불평등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되다가 2000년대까지 넘어오면서 선진국만 잘 사는 경제 구조가 되어 왔었는데 IT 버블이나 10년 전 금융위기를 겪고 나오고 나니까 이 선진국만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니들의 씀씀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신흥국 경제가 그동안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해줘서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이제 신흥국의 부도 만만치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부의 불평등이 이제는 해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도 어떤 불평등은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재화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진국도 잘 살고 신흥국도 잘 살아요. 그리고 이들의 중산층들도 웬만큼은 지금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데다가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소를 기대해야 될 부분은 양질의 서비스. 근데 그 양질의 서비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코로나19가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양질의 서비스라고 하면은 의료 이런 거 있죠. 대표적으로 의료도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통칭해서 문화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부분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식 수준도 올라와 있고, 왜냐하면 이제는 문맹률은 아주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득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IT 환경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나는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영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자국 내 문화나 어떤 미디어에 대한 발전 수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대에 많이 못 미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문물이나 해외 컨텐츠에 대한 수요들이 강화되고 있고 그것이 몇 년 사이에 우리 한류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되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엔터테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치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의료도 해당되고 법률이라든지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원래 상당히 비싼 서비스예요. 근데 그 비싼 서비스를 그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써왔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유학에 들어가는 학비가 있고 체류비가 있고 여러 가지 비용 등이 따라붙게 되는데 그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공만 하게 된다면 대박 아이템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노력 등이 이제 발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물결에는 이런 불평등에 대한 해소 문제 등을 많이 다뤄주게 될 것이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성장 요인 등과 성장 산업 등이 등장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이나 오르기만 하면 좋은 게 꼭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니까 그렇게 막 부정적인 멘트도 내놓고 하면서 주식시장은 오르기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매도라든지 파생상품이 가질 수 있는 순기능은 위험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려도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해칭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는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순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시장에서 드러나는 공매도를 없애기만 하면 장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너무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부분들이라는 거죠. 지금의 바뀐 금융 환경과 금융 상품 등을 아신다라면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여하는 부분 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경제의 흐름을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쉬운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경제 성장률 그러면 몇 프로 오르느냐 내리냐, 근데 그것도 소수점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흥이 별로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인덱스라고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그 경제와 호흡을 하는 금융의 흐름을 숫자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림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재미가 없었나? 이거를 인덱스에 대한 구성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인덱스를 다우라고 우리가 제시를 하고 우리나라의 인덱스를 코스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은 10년 동안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10년 전 주가 수준에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자리 상황인가 보면 미국 다우의 구성지수는 굴뚝산업이 25%밖에 되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IT 서비스, 금융,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이 다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코스피 안에는 굴뚝산업이 70%예요. 그리고 네이버나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경제 10년 동안의 경제가 플랫폼 경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잘 반영시킨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덱스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없는 인덱스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한번 봐주시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의미는 거진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은 다행히 한 10년 주기로 레벨에 대한 변화를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환율은 그렇지가 못하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환율을 보게 되면 아주 장기 시계열에서 보게 되면 9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제가 가끔 보는 것을 권해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환율이 튀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확률이 거진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 통화 가치가 싸지면서 주식도 싸지면 우선 눈 감고 사볼 때라는 거죠. 당장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1270원대까지 80원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1500대까지 빠졌었잖아요. 이 현상이 나게 되면 이럴 확률이 극히 낮아요. 근데 문제는 그 결정을 못하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다 망해서 사라질 거라는 공포에 휩싸여서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이 자산에 대한 보호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호 본능에 대한 부분이 강한데, 문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티는 나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 보상 심리가 바로 투자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가서 뭔가 사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져요. 그러면 경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으면 보통은 소비로 가요. 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거 갖고 있을 바에는 어디 가서 여행을 하거나 뭐 하나 사는 게 남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써버려요. 그런데 지금처럼 통화 가치보다도 투자 자산의 가치가 더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자산을 샀을 때 다 복구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동학개미 운동의 실태라고 보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던 거고, 주식시장의 인덱스를 매일매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전해지는 뉴스는 속보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상황 파악만 하셔도 나의 투자 활동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입 직원을 뽑거나 주니어나 시니어 애널리스트들에게 리서치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릴 때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리서치라는 거는 리서치, 다시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어떤 경제 이론, 투자의 이론, 여러 가지 재무 데이터나 경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공감과 반응을 끌어내는 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업무인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경제 현상,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지표의 변화, 요즘은 이런 변화를 뛰어넘어서 어떤 인문학적인 접근이나 금융 역사학적인 접근이나 이런 부분 등을 조금 접목시키는 부분 등이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주요 업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한 논문 수준의 자료가 등장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가볍게 그냥 보고 지나쳐도 무관한 광고 정도의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자료를 습득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에 대한 구분 능력을 투자자분들이 갖게 되세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팬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욕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등장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벌어지게 되는 현상에 대한 쉬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이 일하는 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구분해서 자료를 쓰지는 않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투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제한 자료 작성을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고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 분야들이 거시적인 상황 그리고 일반인들이 또 잘 모르는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는 부분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업무고 보고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에 대한 가치는 누구나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탐방도 다녀와야 되고요. 또 그 탐방 다녀온 내용을 분석해야 되고 산업이나 거시적인 내용을 알려면 사실 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는 수백 건을 봐야 되고요. 또 책도 두세 권 이상을 읽어야 하나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인력의 자료를 무일푼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 등이 현재 증권사 리서치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모든 리서치 자료를 다 좋게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또 지금 그 자료들 안에는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수십 년 현재 금융시장에서 분석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그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독자들이 내려주시는 거는 필요하고요. 비난은 조금 부드럽게, 칭찬은 과하게 이렇게 조금 해주시게 된다면 그 업무 활동을 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이 뭐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갖고 어떤 양질의 자료와 어떤 포인트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20년 이 업무를 하면서 과거에 이제 경험한 바로는 잘 분석된 리포트를 바탕에 둔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이 제 20년의 경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장 전략이나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를 담당하지만 만약에 관심 있는 종목이나 투자 대상이 있으시다라면은 그 해당되는 자료를 많이 습득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자료가 없을까라는 거를 가지고 나서 불평을 하시기보다는 왜 분석이 안 될 정도로 얘가 관심을 못 받고 있나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전부 다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기업에서 분석하는 기업의 수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기업은 이악 물고 찾아냅니다, 사실은.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뭔가 허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신중하셔야 되고 또 내가 판단한 부분이 다른 투자자들과의 어떤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봅니다. 제가 평균 지수라는 부분으로 해서 접근을 시작했었던 게 수년째 지나왔는데 목표 지수에 대한 설정보다는 그 본질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는 부분이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희망 주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목표 실적 달성 주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려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변화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아무리 난 몸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뭔가를 막 먹고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표 주가가 높게 나온 기업이 있으면은요, 지금부터 변화가 정말 빨리 일어나요. 근데 그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은요, 뭐 2분기쯤, 3분기쯤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임상 통과될 거예요. 뭐 아니면은 공장이 돌아갈 거예요. 이런 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되게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먼저 하고 목표라는 것들은 참고하는 정도?